이거 산부인과 선생님이 뭐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병원을 탓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결론을 내리자면 이 태변은 절대로 지저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도 제 본업인 NICU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신생아들이 보는 대변인 태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기들은 보통 분만 후에 이 태변을 보게 되는데요, 가끔 엄마 뱃속에서 태변을 보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왜 대변을 뱃속에서 보고 나왔죠? 라고 많이 놀라세요. 그렇게 놀라시는 게 또 당연할 만도 한 게, 이게 결국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변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궁금해 하시면서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가끔은 신생아도 대변을 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태변도 똥인데 결국 똥도 그러거나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기가 왜 뱃속에서 대변을 봤냐? 이거 산부인과 선생님이 뭐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병원을 탓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어제 당직을 서면서도 태어났던 아기가 몸에 태변을 묻고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호자분께 설명을 드리니까 비슷한 반응들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럽다고만 생각하는 이 태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은 태변이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킨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왜 엄마 뱃속에서 태변을 보는지, 그리고 그 태변이 문제가 되는 태변 흡인 증후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우리 아기들은 양수를 막 먹어요. 양수를 먹으면서 입부터 위, 소장, 대장, 그리고 항문까지 이어지는 소화기관이 발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수를 먹고 만들어진 첫 대변이 바로 태변입니다. 이 태변은 생후 2, 3일 동안은 정상적으로 계속 배출을 하게 되는 형태예요. 근데 이 태변이 생긴 게 이렇게 약간 진녹색의 슬라임 같은 형태거든요. 약간 끈적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형태 때문에 좀 지저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변에는 세균이 없습니다. 양수는 정상적으로 세균이 없는 무균의 상태인 거, 저희가 예전에 양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양수를 먹은 거기 때문에 태변에 균이 없어요. 그럼 이 진녹색의 태변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일단 우리 아기의 장이 자라면서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장 상피세포도 있고요. 그리고 아기의 담관에서 배출되는 담즙,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 영상인 황달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질과 양수 성분이 있고, 또 아기들이 양수 속에 있다 보면 아기들의 피부세포도 조금씩 떨어져 나가거든요. 각질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부세포도 조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태아들은 이게 솜털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 라누고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떨어지면서 다시 먹게 되고, 그게 태변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기타 다른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결론을 내리자면 이 태변은 절대로 지저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들의 대변과 동등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태변은 아기들이 태어나서 생후 한 24시간 이내에 배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생후 2, 3일 동안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태변을 왜 엄마 뱃속에서 볼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일단 정상적인 경우에도 아이들이 태변을 볼 수 있는데, 만사가이거나 아니면은 임신 40주가 지나고도 태어나지 않은 과수가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도 태변을 뱃속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아기가 볼 때가 돼서 봤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미수가인 경우에는 아무 일 없이 엄마 뱃속에서 태변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로 생각하는 거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대변을 보게 되는 경우인데요,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관략근의 힘이 풀리면서 대변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스트레스 상황이 무엇이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일단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태변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원인들을 먼저 살펴보면요, 산모가 열이 날 때, 그리고 양수에 감염이 있을 때 아기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태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가 세균이 없는 상태, 감염이 없는 상태가 정상적인데 여기에 어떤 감염이 생겼을 때 아기가 태변을 볼 수 있어요. 이 사실 꼭 잘 기억하고 뒤에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아 곤란증일 때도 아기들이 태변을 볼 수 있는데요, 태아 곤란증이라는 거는 태반이나 탯줄에 문제가 있어서 아기가 저산소증에 빠지고 심박수도 불안정해지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런 태아 곤란증이 의심될 때는 저희가 응급수술로 아기를 출산시키는데요, 이런 태아 곤란증이 왔을 때, 그러니까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저산소증이 온다, 그런 힘든 상황이다, 이럴 때 관략근이 풀리면서 대변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분만 과정이 굉장히 힘든 경우에도 아기가 힘들어서 태변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굉장히 대표적인 예는 아기가 머리가 아래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아래로 가 있는 여가가 자연분만을 할 때, 이럴 때에도 아기가 나오면서 힘들어서 태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변을 보는 경우들을 정리해보면요, 일단 정상적으로도 볼 때가 돼서 봤거나 아니면 아기가 힘들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선생님 잘못은 아니죠. 제가 태변 흡인 증후군 아기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산부인과 선생님들에게 원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절대 산부인과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아기가 뱃속에서 힘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아기들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태변을 본 상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 상태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양수의 태변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아기들의 몸에 그 태변이 묻어 있는 태변 착색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변 착색이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해 가지고요, 전체 분만의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뱃속에서 태변을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렇게 단순히 태변이 착색된 상태가 아니라요, 이 태변이 담겨져 있는 양수를 아기가 들이마셨을 때, 그 태변이 폐와 기도로 들어갔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태변 흡인 상태를 저희가 걱정을 합니다. 이 태변 흡인이 일어나는 빈도는 태변 착색이 일어난 아이들 중에서 3에서 5% 정도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군요. 전체 분만에서는 0.1에서 0.4% 정도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변 흡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사실 되게 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태변이 폐나 기도로 들어간 상태를 아이가 태변을 흡인했다고 말을 하고, 이 질환을 태변 흡인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태변이 아기의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일단 이 태변이 좀 덩어리 가지고 끈적끈적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의 기도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지 폐쇄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태변이 균은 없는 거지만 폐 안쪽에 달라붙으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기들이 뱃속에서 태변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수의 세균 감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태변을 흡인한 거지만 사실은 양수에 있는 세균을 같이 흡인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폐 속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들의 폐에 굉장히 중요한 폐 계면활성제의 활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폐 계면활성제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간략하게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폐 계면활성제는 폐 안쪽을 코팅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쫙 녹여서 몸속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폐 계면활성제가 제대로 분비되고 제대로 활동을 해야 산소가 흡수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가장 큰 목표가 산소를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폐 계면활성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태변이 폐 계면활성제의 활성을 좀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들이 산소를 흡수하는데 방해를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아이들은 결국 호흡 곤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기들 치료를 해줘야겠죠. 일단 단순히 태변 착색만 있는 아기들은 태변의 유무와 상관없이 케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컨디션에 따른 처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태변에 피부에 묻었다고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목도 식혀줄 거고, 아기가 컨디션이 괜찮다면 특별히 다른 처치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태변에 대한 정확한 사실들이 많이 알려지기 전에는 아기가 태변 착색만 일어나도 기도 사건을 하고 열심히 치료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태변 착색의 경우에는 아기들의 컨디션이 괜찮으면 뱃속에서 태변을 보지 않고 나온 아이들과 크게 차이 없다는 게 밝혀지면서 태변을 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기들의 컨디션을 더 중요하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태변 흡인 증후군의 경우에는 조금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호흡 곤란이 나타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호흡 곤란에 대한 치료를 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아기들이 호흡 곤란이 있는 상태니까 호흡을 도와주는 호흡 보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폐 계면활성제 치료를 고려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아기들의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에는요, 산소를 투여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산소를 흡수하는 거니까 산소를 공급해주면서 호흡을 보조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코나 입에 마스크를 씌우거나 호흡곤란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기도삭관을 해서 기계적으로 숨을 불어넣어주는 보조환기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태변을 정말 많이 삼킨 경우에는 기도삭관을 해서 석션을 했을 때 태변이 나오기도 해요. 그럴 때 태변을 많이 뽑아주면서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그래야 태변이 기도를 막고 있는 걸 뚫어주면서 기관지 폐쇄를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 치료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생제 치료는 태변이 지저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아기들이 뱃속에서 태변을 보는 경우에 양수의 세균 감염이 그 원인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균 감염 때문에 아기가 태변을 봤을까봐, 그 세균 감염이 된 양수를 아기가 먹었을까봐 그걸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태변이 착색돼서 아기가 나왔는데 호흡곤란이 있어요. 그런데 태변 흡인 증후군 때문이 아니라 선천성 폐렴이 그 호흡곤란의 원인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저희가 명확히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가이드라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태변 흡인 증후군이 나타났을 때 아기의 호흡곤란의 원인이 이 태변 때문인지 아니면은 선천성 폐렴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생아한테 항생제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전에 NICU에서 아기들이 어떤 치료를 받는지 그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아기들한테도 항생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들한테 항생제 쓰는 거 그게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소아과 의사들이 더 많이 걱정을 하고 더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기들한테 안전한 약들을 안전한 용량만 딱 투여해서 아기들을 치료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끔 왜 먹는 항생제 안 주고 주사 항생제 주세요라고 또 그걸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단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리 아기들이 태변 흡인 증후군처럼 호흡곤란이 일어난 경우에는 먹는 약 투여할 수 없어요. 일단 주사 항생제부터 쓰게 되고, 그리고 NICU에서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주사약들로 아기들을 치료하니까 그 사실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폐계면활성제를 투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태변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태변이 폐계면활성제의 활성을 떨어뜨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폐계면활성제가 활동을 하지 못하면 아기들이 산소를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호흡곤란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 폐계면활성제를 보충을 해줘야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계면활성제 치료를 할 땐 기본적으로 기관삽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계면활성제 치료는 모든 아기들에게 하는 건 아니고 호흡곤란이 심한 아이들에게 고려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태변 흡인이 된 아기들을 치료하면 대부분은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태변 흡인 때문에 호흡곤란이 더 심했던 아이일수록 합병증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게 태변 흡인 증후군이 있어서 호흡 보조를 했을 때, 즉 기계로 숨을 쉬게 도와줬을 때 기흉 같은 공기 노출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폐 질환이 빨리 낫지 않는 경우에는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여서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산소가 당분간 필요한 호흡기에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중에 폐렴이 좀 잘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뇌순환에도 문제가 생겨서 신경계에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 않고 호흡곤란이 굉장히 심했던 아이들 중에서 일부만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태변 흡인 증후군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1에서 4%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미국 데이터여서 우리나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망률이 1에서 4%니까 되게 커 보이지만 태변 흡인 증후군 자체가 전체 신생아의 0.1에서 0.4%만 생기는 문제라는 거를 기억하신다면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해야 될 질환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요즘 소아과 의사가 모자라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이 어려워지는 병원이 많고, 대학병원들 중에서도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생아들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최대한 빨리 치료해주는 그런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분만 직후에 아픈 신생아들이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를 찾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학병원들 중에서도 NICU 치료를 포기하는 병원들이 생길 정도여서 이렇게 신생아들의 급박한 질환이 생겼을 때 대처가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이게 걱정되는 현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입원해서 잘 치료받는다면 대부분은 후유증 없이 잘 낫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이렇게 아기들이 태아일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변을 보면서 생길 수 있는 태변 흡인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태변 자체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는 게 이번 영상의 목표이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분명히 몸에 태변이 묻어 있었다고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왜 그랬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증과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데서는 잘 들을 수 없는 NICU의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